구 노회장의 노안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혈통의 순수성이었다. 자신의 핏줄도 아닌 아이를 데려와 가문을 유린하고 심지어 그 가문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그 어떤 비자금 스캔들보다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였다. 한영숙, 그년이 감히 우리 구씨 집안을 씨바디로 알았단 말이냐. 본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한 여사가 믿었던 법조계 인맥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한 여사를 비호하던 로펌은 싸임을 표명했고 그녀가 잡고 있던 비자금 리스트의 주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한 여사를 영구히 매장하는 쪽을 택했다. 유진은 이 혼란을 틈타 한 여사가 관리하던 비밀 계좌들을 하나씩 마비시켰다. 서리가 입수한 암호와 태준의 내부 협조 덕분이었다. 한 여사는 이제 돈줄마저 끊긴 채 성북동 저택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고립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본가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한 여사의 침실로 들어갔다. 한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금고 안의 서류들을 찢고 있었다. 유진아, 내가 감히 어르신들을 움직여? 내가 죽고 싶구나. 어머니, 어르신들이 화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가짜 아들을 세우고 진짜 아들을 위해 가문의 돈을 훔친 죄, 그건 죽어서도 씻지 못할 치부죠. 이제 당신의 그 진짜 아들 연우 씨도 당신을 고소했어요. 당신은 이제 어머니도 안주인도 아닌 그저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에요. 유진은 한 여사가 그토록 집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서 거칠게 빼냈다. 그것은 구씨 가문의 안주인임을 증명하는 갑오였다. 이 반지는 이제 당신 손에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태준 씨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인형도 이제 당신을 버렸답니다. 한 여사는 찢어진 서류 뭉치 위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과 재산, 그리고 혈통이라는 환상이 유진이라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거대한 산사태처럼 그녀를 덮쳤다. 성북동 저택의 화려한 정원은 이제 검찰의 압류 딱지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유진은 저택을 나오며 어둠 속에 잠긴 건물을 돌아보았다. 가문의 치부는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그 치부를 덮으려던 괴물은 자신이 만든 지옥에 갇혔다. 압류 딱지가 붙은 성북동 저택의 거실은 더 이상 영광의 공간이 아니었다. 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로 소파에 앉아 초점이 나간 눈으로 대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본가 어르신들에게 버림받고 자금줄마저 끊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오직 하나, 자신이 남몰래 지켜온 핏줄 강현우뿐이었다. 현우가 올 거야. 내 아들이 오면 그 아이를 앞세워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아이는 내 진심을 알 거야. 한 여사가 광기 어린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 묵직한 대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그녀가 꿈꾸던 따뜻한 아들이 아니었다. 가죽 재킷을 입고 거친 현장의 먼지를 그대로 묻힌 채 들어온 현우의 곁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은 유진이 서 있었다. 어머니, 기다리시던 진짜 아들이 왔네요. 유진의 목소리에 한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야, 내 아들 그래 엄마가 미안했다.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였어. 이 모든 재산, 이 가문 다 내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얼마나. 한 여사가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현우는 오물을 피하듯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모성애를 기대하는 아들의 온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자의 지독한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 엄마라고? 아니,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평생 감시한 괴물일 뿐이야. 내가 공사판에서 구를 때 당신은 여기서 가짜 아들을 끼고 떵떵거렸지. 그러다 코너에 몰리니 이제야 핏줄을 찾아? 현우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한 여사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한 여사가 현우의 아버지 자신의 과거, 연인을 비리범으로 몰아 파멸시켰던 당시의 사건 기록과 비밀 약정서였다. 한 여사는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된다면 사랑했던 남자조차 도구로 쓰고 버리는 여자였다. 당신이 보낸 그 돈들 추잡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뒀어. 오늘 검찰에 다 넘겼으니까 걱정 마.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당신이 감옥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현우야. 아니야, 그건 오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데. 한 여사가 절규하며 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현우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가를 던졌다. 내 진짜 어머니는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권력에 미쳐서 자식까지 복수의 도구로 쓰는 미친 노파뿐이야.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현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가자 한 여사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문구 씨도 목숨보다 아꼈던 핏줄 현우도 모두 그녀를 부정했다. 한 여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은 무너진 한 여사 앞에 우아하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녀는 한 여사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명확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이게 당신이 평생을 바친 결과예요. 가짜는 당신을 배신했고 진짜는 당신을 저주하죠. 이제 당신의 그 대단한 상속의 조건은 완성됐어요. 아무도 받지 않을 오물만 가득한 유산 말이에요. 그때 저택 밖에서 사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의 고발과 유진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발령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이었다. 한 여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현우가 나간 문만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 웃었다. 유진은 연행되는 한 여사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은 이미 공항이었다. 태준 씨,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가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들로 살지 않아도 돼요. 성북동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다. 유진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다. 한 여사가 지키려던 제국은 폐허가 되었고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은 그녀를 매장했다. 유진은 이제 이 무덤 같은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한 여사는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믿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을지언정 자신이 태준도 모르게 스위스 비밀 계좌와 과천의 차명, 부동산에 숨겨둔 마지막 보루만 있다면 언제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할 수 있다고. 그 자금은 그녀가 30년 동안 구회장의 눈을 속여가며 쥐어짠 가문의 골수였다. 태준이 그 멍청한 녀석 내가 준 지시대로 움직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 애는 내 금고의 진짜 비밀번호는 몰라. 유진이 그년도 마찬가지고. 한 여사가 면회실 의자에 앉아 서늘한 미소를 짓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인물은 변호사가 아닌 태준이었다. 출국한 줄 알았던 태준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차가워진 눈빛으로 한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아니 한영숙 씨. 아직도 그 스위스 계좌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준의 입에서 나온 스위스 계좌라는 단어에 한 여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였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붙여 보였다. 당신은 저를 감정이 없는 인형으로 키웠죠. 완벽한 숫자가 되라고, 실수를 용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당신이 잠든 사이 서재의 벽지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걸 발견했고 그 뒤에 숨겨진 하드 드라이브를 복사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감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돈이 필요해. 아니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그 돈이 당신 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한 여사가 평생 공들여 세탁해온 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해 이미 검찰에 자진 신고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여사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부동산들을 구시 가문이 복지, 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서류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잔혹한 경제적 사형 선고였다. 한 여사에게 돈이 없는 삶이란 곧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당신은 저를 가짜라고 불렀지만 그 가짜가 당신의 진짜 권력을 무너뜨렸네요. 이제 당신에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조차 남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을 상속에 목매셨으니 그 텅 빈 감방 안에서 당신의 죄나 상속받으며 사세요. 태준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여사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절규했다. 태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개천에서 용으로 만들어줬잖아. 하지만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면회실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그에게 태준의 진짜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의 주소와 충분한 정착 자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태준 씨, 이제 정말 자유예요. 더 이상 구씨 가문의 인형도 한 여사의 도구도 아니에요. 고마워 유진아. 너도 이제 너만의 삶을 찾아. 태준이 떠난 뒤 유진은 홀로 남은 구치소 복도에서 한 여사의 마지막 비명 소리를 들었다. 한 여사가 지키려던 모든 것은 이제 유진의 설계와 태준의 배신으로 인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유진은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아래 유진은 한 여사가 그토록 아꼈던 고가의 다도 세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이제 이 저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문의 영광도, 뒤틀린 모성애도, 처절한 증오도 모두 불꽃과 함께 사라질 준비를 마쳤다. 유진은 저택의 메인 전원을 내리며 차갑게 읊조렸다. 상속의 조건은 피가 아니라 남겨질 가치가 있는 삶이어야 했어요. 어머니, 당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여사는 짐승처럼 끈질겼다. 전 재산이 동결되고 가문에서 영구 제명당했음에도 그녀는 거물급 정치가와의 마지막 인맥을 동원해 건강 악화를 구실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냈다. 병원을 탈출해 그녀가 향한 곳은 단 한 군데, 자신의 영광과 오욕이 서린 성북동 저택이었다. 압류 딱지가 붙어 을씨년스러운 저택의 문을 따고 들어온 한 여사의 손에는 보석함 대신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제국이라면 유진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는 파멸적 독점욕이 그녀를 지배했다. 유진아, 내 며느리 유진아, 어딨니? 우리 같이 마지막 차 한 잔 마셔야지. 한 여사는 거실 커튼과 고가의 카펫 위에 거침없이 기름을 뿌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유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여행 가방 하나만을 곁에 둔 채 단정한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마지막은 역시 이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내가 내 아들들을 훔쳐갔어. 내 돈, 내 이름, 내 인생까지 전부 다.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도 결국 이 집안의 돈을 보고 들어온 기생충일 뿐이잖아. 한 여사가 라이터를 켜며 소리쳤다. 유진은 도망가는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불꽃이 한 여사의 눈동자 속에서 기괴하게 일렁였다. 돈이요? 아니요, 어머니. 전 처음부터 돈 따위 관심 없었어요. 제가 원한 건 당신의 완벽함이 무너질 때 지을 그 비참한 표정이었죠.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비뚤어진 집착이 당신을 어떻게 불태우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유진의 도발에 한 여사는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카펫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거실의 명화들이 불길에 일그러지고 한 여사가 그토록 아꼈던 샹들리에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화염은 마치 굶주린 괴물처럼 저택의 모든 화려함을 집어삼켰다. 죽어. 같이 죽자. 이 집과 함께 너도 타버려야 해. 한 여사가 유진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다. 하지만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한 여사를 밀쳐냈다. 한 여사는 불길이 치솟는 서재 쪽으로 쓰러졌다. 그 서재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조작했던 서류들과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강현우의 아기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 유진은 불길을 뚫고 대문으로 향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한 여사는 불길 속에서도 불타는 사진 한 장을 붙잡으려 손을 뻗고 있었다. 그것은 현우의 사진이었다. 평생을 진짜에 집착하며 남의 인생을 짓밟았던 여자의 마지막은 결국 자신이 버린 진실의 조각을 잡으려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당신의 상속은 여기서 끝이에요. 유진은 폭발하는 유리창 파편을 뒤로하고 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성북동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유진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미리 준비해둔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한 여사의 비자금 장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되찾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여권뿐이었다. 멀리서 저택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여사의 제국은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유진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불꽃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다. 지독했던 3년의 연극이, 그리고 더 지독했던 한 여사의 광기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유진은 핸들을 꺾어 공항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구씨 가문이나 며느리라는 수식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타오르는 과거를 뒤로한 채 누구의 도구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성북동 저택을 집어삼킨 불길은 사흘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구씨 가문의 영광은 그을린 잔해와 잿더미로 남았고 안주인 한 여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불길 속에서 증발했다고 믿거나 혹은 타버린 유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영원히 묶였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이후 한영숙이라는 이름은 권력의 정점에서 범죄의 상징으로 추락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 북유럽의 조용한 항구 도시.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광장의 한 카페에 동양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옅은 미소를 띤 그녀는 이제 유진이라는 이름 대신 에리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화려한 찻잔 세트가 없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빵 한 조각과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뿐이었다. 유진은 신문을 펼쳐 한국의 소식을 확인했다. 구씨 가문의 재산은 본가 어르신들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회로 환원되거나 공익재단으로 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이 미리 설계해둔 대로 강현우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과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유진은 휴대폰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받았다.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현장 관리자로 성장한 현우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기에 눈을 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삶을 즐기는 평범하고 단단한 청년의 얼굴이었다. 현우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냈다. 유진 씨,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아들도 구씨 가문의 대안도 아닌 그냥 강현우로 사는 게 꽤 괜찮네요.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찾았길 바랍니다. 유진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덮었다. 그녀가 원했던 복수는 한 여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한 여사가 그토록 집착하던 가짜들을 각자의 삶으로 돌려보내고 그녀가 믿었던 진짜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 결과로 남은 것은 파괴가 아닌 각자의 독립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수척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한 니트 차림에 안경을 쓴 그는 태준이었다. 그는 한 여사의 자금줄을 끄는 뒤 유진의 도움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이곳으로 건너와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에리카, 오늘 날씨가 꽤 춥니다. 도서관 신간 정리가 늦어져서 조금 늦었어. 태준은 자연스럽게 유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예전 성북동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온 동지로서의 깊은 유대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도 가짜 혈통의 상속자들도 아니었다. 그저 과거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태준 씨, 아니 루카스. 이제 정말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허전하지 않아요? 유진의 농담에 태준이 소리내어 웃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 내 이름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보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가 더 무서웠으니까. 지금은 이 커피 한 잔의 온기가 내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상속 같아요. 두 사람은 노을 지는 항구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다. 성북동의 그 화려했던 저택 부지는 현재 구씨 가문의 추문을 반성하는 의미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한 여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담장은 허물어졌고 그녀가 선별했던 사람들만 밟을 수 있었던 땅은 이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흙길이 되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깃을 세웠다.
그녀의 가슴 속엔 더 이상 한 여사의 독설도 시댁의 압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상속의 조건이 피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책임지는 용기라는 것을 안다. 성북동의 화재는 모든 것을 태웠지만 역설적으로 그 재 위에서 새로운 삶들이 싹을 틔웠다. 유진은 태준의 손을 가볍게 잡고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뒤틀린 욕망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성북동 공원의 벤치. 새로 조성된 성북동 공원 한 구석에는 낡은 비석 하나가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다. 그곳엔 한 여사가 그토록 증오했던 하지만 끝내 부정할 수 없었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이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이 문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가끔 안개가 짙게 끼는 새벽이면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붉은 장미, 향기가 난다는 소문만이 평창동과 성북동 일대의 전설처럼 남아있을 뿐이다.